방금 소개받은 박찬욱입니다. 오늘 회의에 이제 제1회의가 되겠습니다. 제1회의는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보시다시피 제목이 국제 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장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제목은 저는 이제 1970년대 초에 정치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때 국제 정치학 분야에서도 이 주제 가지고 또 토론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으로서는 이 주제는 상당히 상당히 익숙한 주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정학적 또 지경학적으로 영내의 강대국들이 이익이 상충하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국제 질서, 주변과 글로벌 질서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가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도전을 어떻게 극복할까 했다는 문제가 항상 늘상 제기되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1회에서 다룰 이 당면한 국제 질서 변화는 우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국제 통상 질서가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우리는 아까 윤 장관님 말씀에서 나왔지만은 우리는 이제 무역을 해서 또 그리고 경제가 상당히 무역 의존도, 특히 주요국 같은 주요 무역 대상국으로 이제 미국에 많이 수입을 해서 우리 경제를 활력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번 회의에서 다룰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따져 보니까 2년 반도 훨씬 넘었어요. 이제 3년 가까이 되는 상당히 지금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건 유럽 쪽에 있는 일이고 우리하고 상당히 먼 얘기 아닌가 하는 그런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인들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길어지고 더군다나 북한이 이제 파병하게 되면서 이게 우리 안보하고 직결되는 문제구나. 또 우리 경제 지금 전후의 복구 문제 이런 것 토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거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대처해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두 가지 세부 주제를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 사계 권위자이신 분들을 발표자하고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가 네 분을 먼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제1주제 발표자는 이제 제 오른편에 앉아 계신데요. 정인교 인하대 교수님이십니다. 네, 정 교수님은 이제 정부에서 현장 역군으로서 또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주제의 토론자는 이승주 중앙대 교수님이십니다.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펼치시고 있는 권위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2주제는 고려대학의 이재승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이 유럽 지역 연구에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내시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 자문 이런 데 응하시고 있는 그런 권위자십니다. 그리고 제2주제 토론자는 고상두 연세대 명예교수십니다. 고 교수님도 연세대 국제대학원 소속이셨고 정년하신 지가 아까 여쭤보니까 2년은 아직 안 되셨죠? 1년 좀 지나셨고 저도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유럽 지역 연구, 또 러시아 정치, 또 이 체제 통합 문제 이런 쪽에 조예가 아주 깊으신 그런 권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분을 여러 가지 부탁을 드려서 이 주제를 좀 다뤄주십사 하고
응해 주셨습니다.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토론자, 발표자분들하고. 제가 이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되겠는데요. 이거 보니까 제1회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그 발표는 한 30분 정도. 그리고 토론은 뭐 한 10분에서 15분 뭐 그 사이. 그리고 뭐 시간이 되면 이제 청중에서 질문하시고 논평하는 데도 시간을 뭐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할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발표자들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한 10분 이내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1 주제에 대한 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인교 교수님이 발표하실 텐데 파워포인트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좀 잠깐 이제 발표 토론자 자리로 가셨다가 다시 그다음부터 다시 돌아오셔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정 교수님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시죠. 윤보선 민주주의 연구원 김영옥 원장님께서 이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요. 기조 강연을 해주신 윤영관 전 장관님 말씀 아주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뭐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와도 상당히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조금 포맷이 이렇게 돼서 글자가 적어서 죄송합니다. 실은 이제 제가 이제 금년 6월 초까지 대미 협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뭐 이제 그 현 정부에서 협상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뭐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과 25% 관세를 10% 포인트로 낮춰서 15%로 하기로 하면서 당초에는 3,500억 달러 미국의 현금 출자, 뭐 투자인지 출자인지 애매합니다. 어쨌든 그 송금을 해주기로 했었고, 그걸 이제 2천억 달러로 줄여서 연 최고 이제 200억 달러로 낮춘 게 지난 한두 달 사이의 그 대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것을 저는 또 좀 뭐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나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통상협상을 하시는 분들의 제 후임자들의 또 애로도 잘 알기 때문에 뭘 이걸 특별히 무슨 뭐 비판을 한다거나 또 제가 무슨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하여튼 종합적으로 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유사한 이제 모임에 가보면은 뭐 한마디로 그래 어떻게 대미 협상 결과를 평가를 하냐 그렇게들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기본적으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는 게 이게 뭐 서로 이 주고받기식 또 평평한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건 잘 아실 거고요. 기본적으로 뜯기는 건데 얼마나 덜 뜯기느냐 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인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3,500억 달러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1,500억 달러 조선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 3,500억 달러는 여전히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 현금 투자를 해주기로 한 나라가 일본하고 한국 딱 두 나라예요. 그 왜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나머지 상황은 제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하시려면은 뭐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실은 이제 금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 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워싱턴 DC를 달려갔습니다. 가서 어쨌든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다들 피할 수 있겠냐. 가장 적극적인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일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아베 수상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하여튼 뭐 잘 해가지고 그 협상을 잘 타결했다라는 그런 레거시를 이시다 총리도 본인도 한번 그거를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직접 DC에서 들었던 바도 일본하고는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전 세계 모든 국가한테 무조건 관세를 매긴다. 그러나 그거는 국가별로 달라질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오자마자 뭐 무관세를 해달라고 그러니 USTR 뭐 제 카운터파트너입니다만은 그쪽이나 상무부에서는 우리는 무관세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이제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금년 2월 3월만 하더라도 일본이 자주 가니까 또 뭐 일본에는 또 아베 수상의 부인도 있고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같은 분도 뭐 통크게 2천억 달러 투자 얘기도 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4월, 5월 가면은 거의 올스톱 됩니다. 장관급은 미팅이 열리지를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됐냐? 우리가 이제 2월, 3월 그때 거의 4월 초까지도 미국 가면은 미국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트럼프가 어쨌든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주긴 줬는데 이걸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4월 2일 날 소위 이제 상호관세를 발표를 했죠. 그때는 관세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세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또 트럼프한테 이렇게 높은 관세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러터닉 상무장관이었습니다. 러터닉 상무장관은 이제 금융가 출신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미국 국채 시장이 말 그대로 요동을 칩니다. 바닥을 치고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무장관이 버센트인데 버센트 재무장관이 봤을 때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왜?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국가 채무가 37조 달러고 그때는 국채금리가 뭐 하여튼 뭐 1, 2% 이상 그러니까 국채금리, 미국채금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 1, 2%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거는 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미국 예산으로도 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국가 부도 사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장관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한테 이거 이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먼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한 2박 3일 후에 이제 트럼프가 그러면은 협상을 해서 관세를 낮추어라.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수석 대표하고 실무는 뭐 재무장관이 국제 협상을 하는 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으니까 USTR 거리어 둘이서 하라라고 미션을 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로터닉은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일본에서 이제 이시다 총리가 정치적으로 매우 허약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서 연달아 2번 졌고 이제 3번째가 자기 임기 때 이제 7월 달에 있던 참의원 선거였습니다. 어쨌든 미국하고 협상을 해서 본인이 대미 관계 관리를 잘한다라는 것을 선거용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시다 아자카와인가 하는 일본 경제재생상이 미국 협상 수석 대표를 앉혀놨는데 그분한테 정권을 주면서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제재생상이 미국에 가려고 그래도 미국에서 만나주는 강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로터닉한테 선이 당한 겁니다. 그 로터닉한테 얘기를 하니까 로터닉은 이제 금융공학적으로 계산한 거죠. 4천억 달러 내라.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서는 뭐 기가 차지만은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이제 일본은 그 해외 투자를 약속하는 것도 소상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4천억을 하고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 뭐 4천이 뭐냐 이왕이면 5천 했다가 마지막에는 에이 뭐 10% 올려서 5,500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로터닉은 뭐 CNBC 같은데 이런데 이제 뭐 방송에 나가서 기고만장이 왜냐하면 소외되어 있다가 트럼프한테서 완전히 왕 신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고 봐라. 그때쯤 이제 우리가 이제 로터닉을 접촉을 합니다. 한국 엄청 쫄아 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하고 뭐가 잘 되는 거를 못 보고 못 참거든. 그러니까 내한테 오게 돼 있어. 지가 떠들어요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뭐 뉴욕 사저도 찾아가고 스코틀랜드 찾아가고 막 해가지고 그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3,500억까지 갔는가는 그 과정은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3,500이 된 거예요. 이거 쫄지에 지금 유탄을 또 맞게 된 나라가 대만입니다. 대만도 아마 오프가 아니지 요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디맨드를 해야 되나 어쨌든 그 요구를 4천억을 할 거야 하고 뭐 조금 뭐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동안에 전체 상황을 쭉 보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이제 협상을 한 결과를 쭉 보지 않겠습니까? 크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물론 일본, EU, 한국 세 나라일 겁니다. 그게 다 선진국들이고요. EU는 기업 투자를 6천억 달러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천억 달러면은 많은 것 같지만은 뭐 우리 경제 규모의 일단 10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EU는 이제 미국하고 협상하기 전에 27개 회원국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야, 너들 기업들이 미국에 앞으로 4년 동안 투자할 금액이 얼마냐고 쭉 했더니만 6천억이 훨씬 넘었어요, 이미.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EU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연간 1,500억 달러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6천억 카드를 딱 만들어 놔놓고 미국 협상하면서 우리 기업들 6천억 투자하기로 끝났죠.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있어서도 물론 뭐 미국한테 뜯긴 게 많지만은 또 EU도 미국한테 요구해서 받아낸 거에 들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투자 문제에 있어서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3,500억 달러만 빼면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하고 협상한 게 거의 그 결과로 보면 비슷합니다. 이미 4월, 5월 달에 미국은 한 3단계, 3개 그룹 정도의 관세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자, 선진국한테는 15%나 10%. 근데 그 10%는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트럼프 논리대로 하면은 그런 나라한테는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안 되는 거죠.
지들이 적자인데. 근데 그런 나라는 10%, 호주, 영국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이제 선진국은 15%예요. 대만도 아마 거의 15%로 갈 겁니다. 그 나머지는 20% 내외예요.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 20%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고, 개 중에 이제 보면은 좀 예외적으로 높은 나라들이 있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틀에서 본다면은 하여튼 투자를 약속한 그것만 없으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겠는데, 그거는 큰 부담이다. 그러면 이제 3,500억 달러를 일단 한번 보면은, 물론 이제 그 2,000억 달러로 줄어졌다지만은 3,500억 달러, 지난 한 40년간 우리가 미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한 게 한 4,300억 달러쯤 됩니다.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무역 수지 흑자가 그게 다 우리 주머니에 순수하게 떨어지는 돈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00원 수출하면은 순수하게 떨어지는 순이익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잘해야 7%고 평균 5%? 5 내지 7%입니다. 그러면 200억 달러라고 그러지만은 이 200억 달러를 물론 뭐 최고 상한치다라고 그건 뭐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200억 달러를 순수하게 내 호주머니 돈으로 만들려고 그러면은 3,000억 달러를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우리가 대미 수출액이 뭐 한 5,600억쯤 됩니다. 그거를 추가로 더블로 더 해야지 사실은 계산이 맞다. 물론 미국 시장이 뭐 세계에서 제일 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동태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금액이 결코 200억 달러를 낮췄다고 해서 뭐 고만고만하게 볼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00억 달러는 그러면 우리 외환 시장의 부담을 뭐 안 줄 정도 규모로 정했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왜?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4,200억 달러고 이걸 뭐 여러 군데다가 분산해서 그거 투자를 안 해놨겠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연간 들어오는 이자 수입이 한 150억 달러쯤 됩니다. 그리고 50억 달러는 이제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가 뭐냐 하면은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비상 자금이에요. 그거는 사실 늘 우리 호주머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은행에 아니면은 뭐 어떤 형태든 집에 일정 부분 현금 관리를 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이 어쨌든 뭐 팩트 시프트가 나왔고 부담을 줄였다고 그래도 1,300원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뭐 어쩌면은 더 올라갈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시장의 그거 이미 시장이 다 그거를 감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저희들 때는 그럼 상황이 어땠냐?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저도 뭐 실제로 협상을 해보고 하면은 우리는 미국과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좀 덜 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록 무역수지 흑자는 연간 한 600억 달러를 작년에도 기록하고 했지만은 미국이 문제 삼을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리스트가 월등히 짧아요. 그건 한미 FTA가 있기 때문이죠. 한미 FTA를 통해서 그동안에 미국이 우리한테 문제 삼던 것의 상당 부분은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제 농업 분야. 농업 분야 하면은 뭐 당장 쌀 쇠고기부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미국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해요. 야, 쌀은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게 뭐 우리가 민감한지를 누누이 설명했고, 미국 통상 당국자들은 한국 쌀 문제는 이거는 뭐 쉽게 건드릴 문제는 아니다. 다만 우리가 연간 한 뭐 지금 저 WTO 체제 하에서 48만 톤인가요? 그 지금 커터 수입하고 있는 쌀 수입 커터로 업무 수입 물량이 있는데 이걸 좀 조정해 줄 수는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 외에 보면은 과일이라든가 또 무슨 저기 맥도날드 저기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들어가는 그 감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검역 문제죠. 사실 검역은 우리가 좀 독하게 했어요. 그 농업 개방을 하면서 그 특히 그 검역이 필요한 가실류 같은 경우에는 검역이 끝나야지 수입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물론 이제 뭐 국제 규범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품목들이 보면은 30년째 묵혀 있어요. 30년 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해주는 게 많아. 미국도 뭐 10년, 20년 전에 신청해 놓고 문제된 거 그런 것들을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하여튼 그 농업 문제는 검역 절차 문제였다.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분야. 이제 구글 지도 문제. 사실 전 세계 어디 다 가봐도 뭐 구글 지도로 다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은 상당히 불량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지도 반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그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관련되는 무슨 뭐 망 사용료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크게 보면 그 두 개 꼭지였고 이것만 해결하면은 미국하고는 거의 다 해결이 우리는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왜 그거를 기회를 놓쳤을까? 6월 4일 날 새 정부 이제 들어오고 한 달 후에 우리 통상교섭본부나 산업부에서 농업도 이제는 농업 개방도 전략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여튼 뭐 국회 뭐 어느 쪽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고 난리가 납니다. 농업계에서도 그러고. 그게 7월 3, 4일이거든요. 그 이후로 미국하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그걸 우리 해결해야지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결제 올릴 문건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막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차피 선거에서 새 정부가 어디가 결정되든 되면은 새 정부가 들어와서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말끔하게 해놔 놓고 뭐 계속 그거 하다가 이제 나왔고 그 한 달 사이에 사실은 결정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새 또 이제 일본이 7월 중순 되면은 미국하고 5,500억 달러 주고 타결했다고 그러네. 그 로터닉이 또 언론 나가서 떠들고 이러죠. 그까지 우리가 이제 바짝 쫄아가지고 결국은 3,500억으로 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지금부터 뭐 첫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려설고 나서 마스가 한미 조선 협력 때문에 협상이 잘 됐고 뭐 더 이상 뭐 문건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다라고 얼마나 마스가 홍보를 했습니까? 물론 지금도 마스가 홍보 많이 하고 있죠. 그 마스가 전략도 금년 4월에 이미 다 문항까지 다 만들어 마스가 다 있었어요. 다만 그 당시는 전국상 우리가 그런 거를 크게 떠들어서 뭐 미국과 더 진전은 협의는 계속 하고는 있었지만은 그 새 정부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해놨던 거고. 그 제일 아쉬운 게 어쨌든 그대 그 여당에서 농업 분야를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을 거다. 한미 FTA 이행하면서 농업계 보상했다고 뭐 그 금액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거 사실 농민들한테 직접 보상한 금액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3,500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그건 뭐 지금 환율로 치면은 5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작년 기준으로 하면 85%. 500조 원의 1%가 아니고 1%보다 훨씬 작은 금액으로라도 어쨌든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정치권이 그 문제는 신경 안 쓰고 반대만 했다가 이런 사당 되니까 어쨌든 뭐 지금 홍보를 어떤 방향을 하고 계신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지금 보면은 뭐 소식을 쭉 보면은 이거는 야 이거 기회를 너무 날렸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뭐 터프하게 협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결정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뭐 2천억, 3,500억 빼고 우리가 미국에다가 달러 송금을 해야 된다면은 이건 외환시장에 대한 영향이 엄청 클 거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너 달, 석 달 전부터서 첫 정상회의 하고 나서부터서 우리가 한미 달러 스왑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를 관철 못 시켰죠. 이제 두 번째는 관세 인하의 소급 시점입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뭐 일본, EU 뭐 다 8월 1일자로 소급시키기로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소급 시점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게 2천억 달러 대미 투자를 위한 한국에서 국내법을 제출하면은 그 달부터 하자. 그런데 그거는 오게 써야 된다. 8월 1일 다른 나라는 다 해줬으니까.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 이후로 낸 미 세금이 내국세와 관세와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다 합치면은 7천억 원이 넘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기업들도 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세금 내면서도 언젠가는 우리도 소급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기업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이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 들어서는 뭐 특별법 하나 만들면 된다라는 주장과 더불어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비준 얘기가 나오는데 팩트시트는 이거는 협정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비준 대상이 아니다. 이제라는 논리가 하나 있고 또 거꾸로 비준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돼 있는데 조만간에 앞으로 이제 조금 남아 있는 몇 가지 쟁점들이나 또 세부 사항 정리되고 하면은 어그리먼트 협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한테는 우리 지금 석 달 전에 그 팩트시트가 나왔던 나라들은 지금 어그리먼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그리먼트에 디테일한 게 들어갈 거고 그거는 명백하게 조약이죠. 그게 조약이다 아니다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문제는 팩트시트가 미국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팩트시트가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조약에 거의 버금 가는 거죠. 그거 안 지킬 도리 있습니까? 딱 거기 보면은 정상 간에 약속했다고 되어 있고 미국 측 보면은 관세 낮춘다는 거 외에는 확실하게 미국이 의무를 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팩트시트가 약속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 정부가 보니까 이럴 때 또 보니까 이제 특히 기재부가 또 기구를 하나 또 늘리더라고요. 무슨 뭐 또 뭐 투자 공사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는데 완전 이거는 제밥에 관심이 더 크지 않냐는 생각 들고 대한민국의 기존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그런 거 관리 못할 기업이 그런 거는 여러 군데도 있는 거고 첫째는 두 번째는 사실은 기재부는
외환시장 포함해서 이 거시경제 지표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기재부가 관리해도 관계 없는 거를 하여튼 뭐 공사를 하나 또 만들겠다라는 게 법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저는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그 관세를 매기면서 발동한 법이 이제 이파라는 법인데, 이게 이제 다음 달에 뭐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건데, 대체로 트럼프한테 불리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도 뭐 법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큰 틀로 보면은 그게 더 일리가 있어 보이고, 뭐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트럼프가 발동할 수 있는 법은 또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파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는 곤란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거는 이런 이 새로운 관세, 고관세는 트럼프 정부가 끝날 때까지 지속될 거고, 또 한번 올려진 관세는 낮추기는 상당히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시간을 제가 봐가면서 말씀드린 이 정도면 딱 30분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나오셔도 되겠네요. 네, 정 교수님은 이제 현장에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생생하게 여러 가지 조인트 팩트 시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뭐 좀 우려할 사안 같은 것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앞으로 사후에 그 쟁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일회의가 2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도 시간이 더 좀 긴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 한 10분 해주시고 그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선 이승주 교수께서 좀 토론해 주십시오. 이쪽 계시죠. 이거 쓰셔야 되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뭐 오늘 정인규 교수님께 아주 그 협상의 이면을 아주 생생하게 들어서 전 뭐 토론자로 왔습니다만은 뭐 많이 배우고 뭐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뭐 이미 발표해서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뭐 사실상 별다른 의견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토론자의 역할을 그냥 다하기 위해서 한두 가지 그냥 말씀 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워낙 잘 알려져 있는 얘기죠.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비대칭적 협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인 조건은 주고받기인데, 주고받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열려 있지 않거나 열려 있다고 했더라도 아주 대단히 좁게 열려져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한국의 국익을 어떻게 관철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 교수님께서 또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또 우리에게는 또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열린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한미 FTA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분야에서 미국과의 아주 특수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협상의 국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일종의 교훈을 삼아서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뭐냐면
이 협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에는 아마 2차, 3차 협상들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지배적인 전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것이 만약에 1차라고 한다면, 종결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로부터 교훈을 얻어서 그 다음 협상에 적절하게 또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좀 모아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이전과 달라진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와 2기를 비교하자면은 달라진 측면이 지금 정 교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냐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라고 하는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았으나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관세와 투자를 연계하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지금 우리는 그 합의를 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걱정을 좀 해보자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무엇이냐면 투자, 그러니까 대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했던 무역 불균형을 오히려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짜나가는 데 있어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대미 무역 흑자를 안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대응했던 거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리쇼어링 팔러시를 펼치면서 거기에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와 그밖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수출이 증가한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우린 바이든 행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그 결과 무역 불균형이 증대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불리한 요소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정 교수님께서도 그 현장에서도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또 의견을 여쭙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을 길게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뭐냐면 지금 정 교수님께서도 이런 무역 불균형과 관세 문제 이외에 지금 농업의 추가적인 개방이라든지 또 구글로 대표되는 어떤 지리 정보의 또 해외 반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협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미 이런 것들이 우리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금 MOU 문안에 이미 요 내용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요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들이 좀 이루어진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저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이른바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미 간의 어떤 공동위원회, 영어로는 코러스 조인트 커미티를 이제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이슈들을 다뤄나가기 위한 어떤 장치들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협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아마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미국과의 협상이라고는 하는 것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제가 한 단계가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면 바로 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농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MOU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Buy American in Seoul Initiative라고 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특히 이게 한국이 거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주 정부와 협력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주 정부들과 협력해서 이런 Buy America in Seoul Initiative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도 또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이 뭐냐면은 미국의 이런 농업 분야의 중소기업들
를 위한 어떤 수입 확대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좀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아마 협상이 워낙 그 관세와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미디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조명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뭐 정인교 교수님께서 뭐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천착해 오셨기 때문에 또 저희에게 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한미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그 저런 어떤 뭐 이걸 사건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 있었죠. 뭐냐면 중국이 한화 오션의 미국 내 5개 자회사에 대하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떤 그 무역 협상을 잠정적으로 이제 좀 딜레이하기로, 그러니까 지연시키기로 합의하면서 요게 이제 풀린 측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면으로는 이건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상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협상에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관세 투자 연계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경제안보 차원의 뭐냐면 정책 동조화의 압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러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경제안보 측면의 협력을 강화해온 경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중국이 이것들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또 같이 커지는 경향들이 있다. 그래서 한쪽의 협력을 강화하면 다른 쪽과의 문제가 또 불거지는 이런 딜레마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 물론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것들을 중국을 먼저 도발하지 않고 중국에 대해서 적대시하지 않고 또는 고립시키지 않는다는 이런 기본적인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협상의 구조가 좀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협력을 그러니까 그 이제 관세와 투자를 넘어서는 그런 그 이후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위험 요소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제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승주 교수님은 이제 여기 정인교 교수님 발표에 보완적인 뭐 그런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적하지 않아서 이제 빨리 좀 달려가 나가겠습니다. 근데 제2 주제로 넘어가면요. 그래서 이제 제2 주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승 교수가 발표를 하시는데 그래도 뭐 30분 가까이는 드려야죠. 네. 예, 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이재승입니다. 오늘 뜻깊은 오늘 뜻깊은 세미나에 오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그 윤상구 총재님 저희 윤보선 대통령님께서 작고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비통한 마음을 그말 수가 없습니다. 윤 총재님을 모시고 또 몇 가지 했었던 그런 일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윤희령 이사님 나와 계시지만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또 윤상구 총재님 기리는 그 추모 음악회도 좀 같이 기획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이 자리가 조금 더 이렇게 저한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자, 저는 조금 주제를 이번에는 좀 이 반대쪽 저희 유럽하고 러시아 쪽으로 좀 옮겨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 지났습니다. 이미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3년 반이 더 경과한 이 시점에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할 때 또 많은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결국은 미국과 러시아의 세력 전쟁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구조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뭐 물론 그 시각들이 또 이론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놓치고 있는 부분으로 저는 우유가 빠졌다. 그랬는데 우크라이나하고 유럽에 대한 분석에 충분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피상적이고 구조적으로 그 나토를 바라보고 미국을 바라보고 러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좀 많지 않았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뭐 요청받은 주제도 그렇고 지금 유럽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그게 한국의 어떤 한반도에 어떤 함의를 주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앞으로 짜 나가야 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년의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그 글로벌 지정학을 바꿔놨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냉전 이후에 믿어왔었던 전제로 해왔던 여러 가지 뭐 전면전은 없을 것이다. 는 그 부분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는데 아마 가장 큰 변화가 어디 생겼냐? 제가 보기에는 유럽에 생겼습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어떤 단순한 특정 지역에 대한 군사 충돌이나 아니면 이게 일시적인 외교 위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냉전 이후 거의 한 30년 넘게 유럽이 유지해온 안보 구조, 경제 구조, 에너지 구조 이 전반이 지금 모두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서방 여러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럽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무엇이었나? 지난 30여 년을 그 돌아보면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협력 가능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위협이었냐?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협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위협이었냐? 관리가 가능한 위협이었다.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 서방 국가들이 생각했던 게 러시아하고의 경제 의존, 상호 의존, 유럽이 러시아에서 원유와 가스를 사오고 또 돈을 지급하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한 그 전쟁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이런 전제는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안보와 경제는 좀 나눠서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30여 년간 그렇게 관리를 해왔는데 그 전제도 이번에 완전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럽의 에너지 부문, 산업 부문, 기술 부문, 정보 부문 이 부분이 전부 다 안보화되는 그런 그 패러다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유럽의 전략적 사고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2022년 당시에 유럽의 이 대응을 보면은 주로 제재 그리고 무기 지원 그리고 난민 보호,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주로 유럽이 집중해 왔던 부분이 요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성격을 보면은 약간 위기 관리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들어서면서 2024년 넘어오고 2025년에 들어오면서는 이 전쟁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어렵겠구나 하는 인식이 자리를 잡고 시작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 의존을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이거 쉽게 안 돌아올 정도로 축소를 했고요. 방위비를 증액하고 특히 동부전선 이게 넓게 봐서는 동북부 전선이죠. 스웨덴, 핀란드에서 시작해서 발트 3국을 거쳐서 폴란드로 내려와서 루마니아까지 이제 빠지는 이 동부 전선에서의 군사적 재배치, 상시 배치를 이제 강화를 하고 또 동시에 내부에서의 방위 역량 체제 강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시 경제적 동원 체제, 유럽도 이런 표현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같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까울 정도로 이제는 상시적인 방위 체제를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동맹에 대한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럽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계속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과연 그럴 역량은 있는가? 과연 그럴 역량이 있는가? 그러면 미국에서 독립해가지고 유럽을 스스로 지켜낼 역량이 있는가?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많은 이 틈이 보인다, 많은 이 간극이 보이는 이제 그런 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 유럽의 지정학의 변화가 사실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중국, 러중 협력이 강화됐고, 또 러중 북한, 그리고 이란, 이렇게 말하자면 제재 대상 내지는 준 제재 국가들 간의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특히 바이든 시기에는 미국, EU, 나토, G7 이쪽이 연계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느슨한 동맹 체제가 이제 그 양쪽에서 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미국, EU, 나토, G7 이쪽에 좀 가 있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 분명히 바뀌는 건 있는데, 이게 모든 판을 다 바꿀 만큼 큰 변화냐, 아니면 아직까지 많이 바뀌고 있지만 골격은 바뀌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두 가지로 놓고 본다면은 저는 아직까지 골격은 건드리지 않았다. 골격은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 동맹 체제 유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내지는 비용 분담에 대한 그 부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반도에도 물론 그 영향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유럽의 안보가 동아시아 지역 한반도 이 위협과 이제는 분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크게 다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안보 질서를 어떤 방식과 수준에서 바꿨냐? 두 번째, 어떤 글로벌 파급 효과가 나왔냐? 세 번째, 한반도에 어떤 함의를 주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요렇게 맞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 안보 질서를 어떻게 바꿨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토를 되살려놨습니다. 우리가 뭐 나토 모두 지금 뭐 이게 나토가 잘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얘기를 하지만, 일단 70주년이 나토 그 설립 70주년이 되던 그게 201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회감년이죠. 70주년이니까. 그 회감년에서 그 분위기가 쎄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트럼프 일기였거든요. 와서 이제 트럼프가 너희들 돈 안 낸다고 다 회집어 놔가지고 아주 이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대문짝만하게 이제 선언을 한 게, 나토는 뇌사 상태다. NATO is brain dead. 라는 말을 또 유럽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뇌사냐 아니면은 이제 뭐 절름발이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돈을 이제 방위비 분담 더 내라 했는데, 결국 트럼프가 못한 거를 푸틴이 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2%, 그리고 이 동부전선 국가들은 3%, 4%까지 지금 올라갔고, 어쨌든 나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까지 나토의 억지 방어 기능이 좀 선택적 개입이었다면은 이제 좀 제도적 기본값, 디폴트로 이제 안보 이 urgency라 그러죠. 이제 긴박성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부전선, 특히 동부전선의 군사적 재배치, 발트 3국과 폴란드는 지금 거의 준전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쪽으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북부와 동부가 이 전선에 대한 긴장감이 크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서쪽과 남쪽으로 갈수록 그 긴장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동부전선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파리, 베를린, 브뤼셀을 잇는 요 삼각고 이 지역이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다. 이쪽이 뜨겁다면 이쪽은 조금 좀 미지근한 그런 측면은 있으나, 하지만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거보다는 굉장히 이 온도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확장 억지
이 범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특히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하면서 발트해가 말하자면은 나토해가 됐습니다. 여기 칼리닝그라드라는 러시아의 작은 그 영토가 있는데요. 그 에마뉴엘 칸트의 고향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이 미사일과 이제 핵 기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완전히 발트해가 그 나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나토 회원국들이 발트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리고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들어오면서 발트해하고 북극해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노르웨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 확장 억지의 범위가 어떻게 보면은 애매한 나토의 확장 억지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를 약간 좀 우회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가 이제는 발트해, 북극해, 그리고 이제 유럽 대륙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재편이 됐다. 그리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은 굉장히 지금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늘리고 있습니다. 나토는 그렇고요. 그럼 유럽 연합 EU는 어떠냐? EU는 군사 조직은 아닙니다. 군사 조직은 아니에요. 그 군대가 없어요. 그 대신 제도와 산업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토가 관리하는 거는. 여기서 전면적인 안보화라는 그 주제가 대충 그 전반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 방위 산업은 요건 나토의 부분이 아니라 유럽 연합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 부분에서의 역량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Repower EU라는 프로그램이 전쟁 바로 직후에 들어와서 지금도 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이제 가스하고 에너지 안 사오겠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강화해서 근본적으로 이걸 끊어내겠다. 만약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좀 복원된다면은 가스 파이프라인이 옛날하고 똑같이 흐르겠는가? 저는 초반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 이걸 봤었을 때 이거 돌아오기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경제 안보, 기술 안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좀 이러면서 한국에 대한 러브콜이 좀 많이 커졌습니다. 방위 산업도 그렇고 경제 안보, 기술 안보에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스웨덴 쪽하고 그 과학외교 이 회의를 하고 왔는데 이젠 굉장히 한국을 이제 또 찾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나토가 다시 이제 군사 억지의 외곽을 담당하고 EU가 그 산업, 기술, 에너지가 이런 내측의 기반을 담당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행을 해 나가고 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러면은 역량이 충분하냐? 이 두 개를 합쳐도 미국이 없이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미국이 없이는 뭐 프랑스가 핵을 갖고 있다 그래도 그 프랑스 핵 우산에 기꺼이 들어가려는 유럽 국가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화를 하고 올리고 있는가? 적어도 미국의 안보적 개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매칭 역량 강화라고 보시면은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도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큰 변화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바라보는 인식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요. 러시아는 완전히 바뀌었고 중국은 어떻게 보고 있냐? 지금 러시아를 가장 지원을 해주고 있는 국가가 이 중국이라는 그 전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단기적 위협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적인 위협이 됐고 중국은 굉장히 복합적인 경쟁 구도입니다. 체계적 경쟁자, 경제 안보 위험, 기술 의존의 핵심 취약 지역. 이거 안보는 그렇고 좀 경제는 좀 다르지 않느냐? 물론 비즈니스 돈 버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유럽이 중국하고 결국 팔 거는 팔고 트레이딩 계속하고 있어서 외형적인 규모는 유지가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그 대신 첨단 부분의 신규 투자 그리고 자동차 부분을 비롯한 이런 고도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급속도로 냉각이 여러 해 동안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대한 그 인식이 상당히 싸늘해졌다. 미국보다는 낫지만 뭐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그런 부분. 북한에 대한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북한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북핵 그래도 원거리 위협이었거든요. 유라시아 정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유럽에 위해를 가할 부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뭐 사이버 같은 거 좀 빼놓고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북한을 인식을 합니다. 뭘로 인식을 하느냐? 말하자면 러시아의 프락시로 인식을 하는 거죠.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싸우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유럽 쪽에서의 시각은 러시아와 북한을 같은 축으로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굉장히 답변하기가 어려워진 게, 자, 그러면 한국, 남한의 센스는 뭐니? 너네들의 입장은 뭐니? 여기에 대해서.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참 대답하기가 좀 중간중간에 그래도 형제는 형제야라는 그런 얘기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북러 동맹이 지속되는 한, 그리고 러우 전쟁에 계속 북한이 참전하는 한 북한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유럽에 있어서는 러시아 문제랑 분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분리가 될 수 있을까? 이게 그렇게 금방 분리가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가 유럽 안보하고도 이제 연계가 돼 가는 그런 현상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큰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된 유럽 안보의 질서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반도가 이제 유럽 안보랑 연계가 상당히 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관심들이 생겼고요. 이제 북한이 주변부 행위자에서 실질적 행위자로 인식이 되면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과거에 유럽은 한반도 평화 이 대화를 굉장히 지지를 해주고 미국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 아니겠는가? 이 부분이 이제는 과거의 일이 됐다. 가장 우호적이었던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나라들도 얘기를 하면은 물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라 라는 쪽으로 지금 이 입장이 많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반도 문제 그리고 러시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지금 유럽 국가, 유럽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대충 35개국 정도가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씩의 성격은 다르지만 이들 대부분이 우리의 우방국들인데요. 굉장히 지금 민감하게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자산, 정찰 위성이나 탄도미사일 기술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이전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 역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저는 최대의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전쟁에 최대 수혜자는 북한. 왜냐하면 파병하면서 러시아로부터의 안정적인 캐시, 이 현금 수익도 올리고 있고. 드론전을 비롯한 현대전에서 지금 상당하게 빠른 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이 이 북한 남한을 다 떠나서 굉장히 학습 능력이 우수합니다. 초반에 아주 이게 드론전에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는데 역시 학습 능력은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럽도 이제 북한군이 겁난다. 얘네들의 역량, 우리는 맞아보니까 아는데 굉장히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한반도에서의 이 북핵이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미국이 신경을 못 쓰는 가운데 북핵 역량도 올라갔고 재래전, 드론전, 현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 군사적인 역량도 올라갔어요. 비핵화 의지는 더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뭐 비핵화 협상이라든지 군사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 부담이 우리는 억지 쪽에서 가속됐고, 두 번째 수혜자는 누구냐?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의 상당 부분 그 시장, 그리고 이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도 확보를 하면서 이거는 한국하고 유럽의 시각이 다른데, 유럽에서는 이제 러시아를 실질적인 중국의 이제 기울어진 중국의 서브 파트너인데 동등하기보다는 조금 기울어진, 안으로 기울어진 그런 파트너십으로 보는 그 시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러시아가 자존심이 있지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뭐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인 경제적 의존 관계를 보면은 이제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한 5분 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한국을 보는 시각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인도 태평양의 핵심 중견국이자 이제 확장된 억지 네트워크의 파트너, 방위 산업의 파트너, 그리고 기술 안보, 경제 안보의 파트너, 그리고 이 골든 K-pop 디먼 헌터스의 애청자로서 이 한국에 대한 위상은 굉장히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이제 논하는 타임이냐? 뭐 방위 산업, 특히 이제 폴란드나 이 동부 전선에 있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이제 공동 생산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싸늘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파티는 끝났다. 이제 시작이 아니라 1파티 1부는 끝났다. 그럼 2부는 뭐냐? 이제 집중적인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EU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라는 것이 자체 조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생산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제 우리가 만들 테니까 이제 저기 폴란드, 발트, 스웨덴, 한국산 무기 자꾸 사지 말고 우리 유럽산 무기사 60%를 아예 타겟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진짜 못 팔 거냐? 아직까지는 생산해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급한 부분은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한국 무기가 성능 좋고 싸고 빨리 채워야 되는데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면은 질문이 하나 들어오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들어옵니다. 너네는 우리의 안보 파트너니? 이제까지는 쉽게 그렇게 예스를 했습니다. 자, 이 질문이 어디서 부딪히게 되나 하면은요, 우리가 4강 외교를 균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만약에 그런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은 유럽이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너네들은 이제 러시아 중로로 기우는구나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말하는 실용이란 게 과연 뭐니? 그래서 이 질문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답을 좀 잘 해내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러시아와 유럽이라는 게 저는 이제 국익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두 마리의 토끼예요. 같은데 이제 두 마리의 토끼입니다. 원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잡으려면은 그 대신 우선순위하고 메시지 전달은 대단히 잘해야 된다. 자칫하면은 여러 리스크가, 유럽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는데 무슨 리스크냐 하면은 외교적 리스크예요. 메시지 이런 데서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 리스크의 결과는 뭐냐? 방위 산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첨단 부분에서의 유럽 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규모는 어떠냐? 사실 숫자로 따져보면 러시아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러시아 시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쪽 시장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러시아 시장도 고장도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러시아 시장도 중요합니다. 근데 러시아 GDP랑 한국 GDP랑 비슷하거든요. 무기하고 에너지가 있어서 자원하고 무기가 있어서 그렇지 경제 규모가 한국이랑 비슷해요. 그 얘기는 물론 그렇게 산술적으로 볼 거는 아닙니다만은 지나친 환상을 가질 필요까지는 없다는, 지나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고 우리가 아주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숫자를 좀 보면서 하면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를 오히려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한국의 안보가 언제나 사실 한반도를 벗어나기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방부 쪽에서 그랬고요. 근데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벗어나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한국의 우방과 동맹을 도저히 유지시키기 어려운 그런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반도 밖을 보는 시도 훈련을 계속해야지, 그래야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나 한반도 안보 억지체제를 구축하는데 좀 더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러우 전쟁을 바라보면서 역설 반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승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유럽의 안보 질서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것이 지금 우리의 선택, 한반도에 있는 우리 한국의 장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이재승 교수 발제에 대해서는 고상도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교수님. 방금 소개받은 고상도입니다. 이재승 교수님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좋은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에 주는 함의 분야와 관련해서 좀 보완적인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제가 좀 초점을 맞추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위협의 균형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북러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무력 충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러시아 당국이 북한 김정은에게 충분한 파병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 삼국 시대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면서 나당 연합군이 함께 군사 동맹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신라가 당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냈습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에 독일이 소련으로부터 독일 통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양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련군 철수 비용을 서독이 대준다. 당시 동독에 소련군이 한 50만 명의 소련군이 있었는데, 소련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돌아가게 되면 주택이 필요하죠. 일자리가 필요하죠. 그 50만 명에 대한 철수 비용을 서독이 지불하는데 약 한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3년 동안, 통일된 이후에도 소련군이 통일 독일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요. 1994년, 91년도에 통일되고 94년 9월 달에 마지막 소련군 부대가 철수를 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가장 최근의 예는 푸틴의 최측근이었던 프리고진이 자기 와그너 그룹 병사들에 대한 보급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러시아 국방부와 갈등을 했고 결국은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을 할지 안 할지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뭐 저는 이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전쟁 가능성을 우리가 한국 정부가 어떻게 셀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모든 채널을 통해서 러시아 정부에게 뭐 러시아가 북한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거 어쩔 수 없죠. 현금을 제공하는 거 어쩔 수 없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렇지만 첨단 군사 과학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만약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러시아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어쩌면은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푸틴 정부에게 크레물린에게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에게 이제 신북방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강대국은 힘이 약해서 몰락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강대국이 몰락하는 이유는 과도한 국제 분쟁에 개입함으로 해서 그러한 전략적 과잉 팽창이 어떤 재정난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뭐 강대국의 비극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이론이 가장 잘 적용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1867년에 그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알래스카를 팔았습니다. 1905년 러일 전쟁에서 패배하고 1차 세계대전 패배하고 나서 볼셰비키에게 정권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볼셰비키 정권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대내외 부채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아마 푸틴이 연해주를 팔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러시아는 상당한 재정난에 봉착할 것이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전체 국가 예산의 한 30% 이상을 방위비로 군사비로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의 GDP의 한 7% 가까이 전쟁에 사용을 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지금 현재의 전쟁이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 걸렸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년 걸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심각한 재정난에 이제 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외교 정책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시에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 경제의 힘으로 강대국에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소련과 북한의 군사동맹을 해체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는 러시아에게 이제 대러 제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우리 동맹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에게 제재하고 있는 나라를 러시아는 비우호국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국은 비우호국 중에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다. 지금 우리가 러시아에게 이제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런 상품들은 주로 전쟁 물자,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부품, 컴퓨터 이런 것이고요. 식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비해서 전쟁 전에 비해서 2배, 3배 이상의 식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뭐 라면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비고 만두, 뭐 초코파이,
상당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자본대국이고 또 거대한 우리에게 시장이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결국은 전쟁 이후에는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재정난에 허덕일 것이 명약관화한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협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좀 구체적으로 경협 차관을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 노태우 정부 때처럼. 그래서 그러한 경협 차관이 지금 현재 위축된, 거의 반토막이나 한러 교육도 좀 활성화시키고, 과거에는 우리가 경협 차관을 뭐 현금으로 돌려받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조금 문제가 발생했는데, 물품으로 돌려받는 것도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동맹국가에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만 러시아에게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휴전이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되면 그 어떤 나라보다도 조금 선제적으로 러시아를 끌어당기고, 러시아를 끌어당긴다는 것은 결국은 북한과 분리시킨다는 그런 목적으로서 우리의 정책을 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 교수님 말씀은 또 상당히 새로운 각도에서 문제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혈맹이고 한통속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하고 북한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찰, 알력, 그런 가능성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 사실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돈바스 포기하라 그러고 이제 우크라이나 패전이 가까웠다는 그런 식의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러시아가 당면한 여러 가지 이 전쟁, 긴 전쟁을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곤경,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 외교의 어떤 전략적 선택에 또 기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앞으로 진짜 실용 외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토론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30분을 늦게 계산을 해가지고 충분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신 분들이 또 응답을 해주기 전에 꼭 청중에서 논평이나 코멘트 하실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기 이제 어느 분이라고 말씀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분을 안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분 넘으면 제가 끊겠습니다. 네, 안 계신 분은 이제 두 분 발표자께 한 1, 2분 정도 또 보충 발언을 해주십사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예, 이성준 교수님께서 세 가지 꼭지 질문해 주셨는데 다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 번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오션 5개 계열사에 대해서 중국이 제재를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간이 정상회담하고 나서 이걸 해제해 준 거를 이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물론 이제 정책 공조 잘 돼야 되지만 아까 제가 마스가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을 시간이 있어서 말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실익이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인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작년 3월에 제가 USTR을 만났을 때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중국의 해운 조선 산업에 대해서 301조 적용해가지고 칠 거고 한국 조선업이 좀 우리를 협조해 줘야 되겠다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안에 중국에 대한 그런 해운에 대한 조치를 미국이 강하게 했었고, 그게 지금 이제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마스가 기본이 되는 건데, 지금 해운 여기 하나조선, 하나오션에 5개 자회사 풀어준 거 외에 301조의
근거해가지고 중국 해운에 대해서 때리던 조치들을 유예를 시켜버렸어요, 트럼프가. 그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마서가 이 기본이 되는 출발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한 정책이 이게 트럼프 한마디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여전히 그 불확실성이 남는다.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상도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북러 동맹 관계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이제 큰 숙제입니다. 큰 숙제이고 이게 외형적인 외부적 변수가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이 뭐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저는 이제 북중러 이걸 동맹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동맹이란 말도 씁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marriage of convenience 필요에 의한 그런 그 임시적인 결합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은 사라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반미 반서방에 대한 그 굉장한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도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할 수가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거를 스스로 약화시킬 인센티브가 과연 있는가? 그러니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분명히 이제 돈 문제 가지고 싸울 수 있고요. 러시아도 제때 제값을 그렇게 잘 줄지 또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또 불안한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지만 또 반대쪽으로 만약에 전쟁이 이 종결 단계로 휴전 단계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게 일단락이 되는 단계로 가면은 러시아도 재건을 위한 이 많은 인력을 어디서 조달을 할 것인가를 놓고 보면은 이게 한국의 손을 벌리기보다는 여전히 중국하고 북한 그리고 그걸 반대급부로 요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신북방 정책을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신북방 정책을 놓고 있다라는 거는 책임육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실행하는지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세 가지 제가 원칙을 좀 말씀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대화는 해야 됩니다. 대화 라인은 계속 살려야 되는 게 이게 소위 말해서 관리가 가능한 위협으로 유지를 하는 물론 약간의 긴장 완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겠지만 엄청난 그것이 아니더라도 특히 너무 공식적인 대화는 좀 지금 상태에서는 자제하는 게 좋지만 여러 형태의 트랙 툴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끊임없는 대화는 필요하다. 두 번째 원칙은 조용한 행동입니다. 조용한 행동은 양측의 신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측이란 거는 저희의 동맹과 우방국에 대한 신뢰,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 양쪽을 살 수 있는 게 저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조용하게 진행하는 이게 우리가 누구 만나서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겠지만 보도 자료를 좀 안 내든지 덜 낼 자신이 있다면은 저는 그러면은 이런 조용한 접근이 양측에서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전략적 인내입니다. 하지 말라는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언젠가 해야 됩니다. 근데 언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반도를 관측하는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략적 인내가 좀 필요하다. 한국은 근데 아마 이게 너네들이 제일 못할 거다.
우리가 너네들을 아는데 너네들 이거 진짜 못할 거다. 이거 할 수 있으면 너네가 동북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과연 너네가 이걸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참을성이 좀 있으면 너네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을 텐데 너네들은 여태까지 봤을 때 늘 참을성이 없었어. 그래서 한번 진짜로 우리가 국익과 실용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면은 얼마만큼의 전략적 인내 그리고 전략적 인내에 분명한 리워드는 있다. 그래서 신호등을 그리고 이 한국의 접근이 지금 현재 국제 정세, 국제 지정학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뭐 제재는 국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모두가 이제는 비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냥 액면으로 다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신호등은 좀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예측 출발, 그러니까 좀 상황이 되면은 좀 빨리 좀 들어가는 예측 출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예측 출발이나 꼬리물기에서 발생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친밀한 시나리오 차원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신북방 정책을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공표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전략적 인내에 기반한 정확한 타이밍의 모색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하고 싶은 만큼 저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대유럽 외교 인도태평양 외교 이 부분과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제 안보, 기술 안보, 방산 이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기회도 많고 또 하지만 유럽과의 외교는 메시지 전달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잘 정제된 그런 말의 외교가 언어의 외교가 대부분 대단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내년 2026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토 정상회의에 올해 안 갔습니다. 정상 참석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안 가시기로 했는데 내년에는 우선은 초청이 올 거냐 그리고 내년에 인도태평양 4개국의 정상들이 갈 것이냐 내년에 터키에서 열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가시는 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잃는 것보다 얻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G7 정상회의가 또 프랑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한국이 이게 업저버지만 초청을 받기를 바라는데 이런 차원에서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외교적 자산을 이 부분들이 liability, 소위 이제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제 그거 중러 관계 개선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싫어하는데 러시아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거길 꼭 가야겠냐라고 그런 논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소위 자산, 에셋과 부담, liability의 이 두 개의 차원을 비교를 해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외교적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에 국익과 실용이라는 것은 결국 가지고 있는 것을 잃지 않고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인게이지하는 그게 이제 국익과 실용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 정치라는 게 국가 간의 힘의 우열이 항상 중요했습니다만은 아까 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자유주의 질서에서는 그래도 규범하고 가치 이것들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이후에 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거는 어느 때보다도 더 이런 힘의 뒷받침이 되는 이런 국제 질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반도 문제를 생각할 때 주변 사강대국 간의 관계만 집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발표에 마찬가지로 멀게 생각했던 유럽에서의 안보 질서가 변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글로벌한 차원에서 적어도 미들 파워까지는 우리가 성숙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의 외교에 상당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에 대한 어떤 통찰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으로
대외 정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좌우, 진보, 보수 이런 양극적 대결로 이런 국제 질서 변화에서 우리 생존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네 분 오늘 좋은 말씀,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제1회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